안녕하세요. MBT에서 일하고 있는 캐시 슬라이드 서비스라고 하면 혹시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요. 그 서비스를 개발하고 서비스하고 있는 회사에서 데브옵스 팀에서 일하고 있는 이재광이라고 합니다. 오늘 이렇게 뭔가 최근에 애자일이라고 하면서 약간 스타트업에서 많이 확산되고 있는 좀 약간 발빠르고 좀 이렇게 재미난 문화 그런 걸 좀 설명해 드리는 되게 재미난 시간을 가지려고 왔었는데요. 하여튼 오늘 시간 배분은 처음에 앞부분, 그러니까 데브옵스를 설명드리기에 앞서서 데브옵스가 왜 생겨나게 됐고 어떠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어떤 역량이나 어떤 역할들을 해나가고 있는지를 먼저 설명을 드리고요. 그리고 그러한 어떤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데 반드시 있어야만 하는 데브옵스 툴체인이라고 불리는 좀 다양한 오픈소스와 상용 소프트웨어를 포함한 그런 여러 가지 어떤 기술들을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아마 데브옵스들이 어떠한 영역의 일들을 하면서 어떠한 도구들 중에서 도구들을 좀 선택해 나가면서 사용해 나갈 수 있는지를 아마 많이 이해를 하시게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제 실습으로 데브옵스 하면 무조건 자동화 그리고 빌드 배포 자동화 막 이런 얘기들이 늘 나오잖아요. 그래서 그런 어떤 빌드 배포하는 과정을 좀 간단하게 루비 기반으로 좀 한번 실습해보는 과정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데브옵스라는 이름은 사실 직장인들에게도 좀 생소한 단어이기도 해요. 모두에게 친숙한 단어는 아니에요. 모두가 개발을 하고 있다고 해서 모두가 데브옵스와 함께 일을 하고 있는 건 아니라는 이야기죠. 그러면 데브옵스라는 건 도대체 왜 생겨났고 무슨 일들을 하는지 그것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드릴 텐데요. 일단 데브옵스의 그 등장 배경은 저희가 전통적으로 전산실, 전산부서라고 말하는 어떤 개발 조직의 모습에서는 좀 현대사회의 어떤 모바일 트래픽, 어떤 사용자들이 좀 이렇게 그 요구사항이 급변하는 이런 어떤 사회의 변화 속에서 대응이 매우 어려운 조직 구조라고 기업들은 판단을 했고요. 거기에 대응할 수 있는 어떤 빠른 그리고 좀 기민한 그런 대처를 할 수 있는 조직을 고민을 하면서 애자일이라는 문화를 좀 국내 개발에 끌어들이게 됩니다. 애자일이라는 문화는 일단 그 전통적인 어떤 개발 방식에서는 고객이 요구사항을 내면 중간에서 막 분석 설계 하시는 분들이 모여서 머리를 맞대고 완벽한 분석과 설계를 해 놓으시죠. 그리고 그걸 전달받은 또 다른 어떤 제3의 개발 조직이 그 문서들을 구현을 해 나갑니다. 이 과정에서 그 분석 설계를 열심히 해주신 분들과 그 이전에 그 요구사항을 냈던 의사결정권자분들 그리고 그걸 제일 마지막에 구현하는 어떤 개발자들 사이에는 대단한 괴리감이 생기기 마련이죠. 분석 설계는 매우 멋지고 화려하고 완벽하게 할 수 있어도 실제 그거 어떤 구현 과정에서 겪는 그 어려움 그리고 약간 존재할 수 없는 어떤 구조 그리고 뭔가 기존의 어떤 통합하기 어려운 부분을 그냥 다 통합할 수 있듯이 적어놓은 그런 문서들은 개발자들에게 사실 불가능이라는 부분을 계속 이렇게 좀 맞닥뜨리게 만들었었는데요. 그 과정에서 의사결정권자들은 계속 불만인 겁니다. 우린 분명히 요구사항을 다 냈는데 분석 설계도 잘 된다고 다 하더니 개발이 나온 건 영 엉망인 제품이야. 근데 이걸 우리가 1년이나 기다려야 했어? 6개월을 기다려야 했어? 우린 그동안 뭐를 한 거지? 이런 얘기들이 사실 계속 나오게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애자일이라는 문화를 도입하고자 했던 그들의 어떤 가장 큰 욕구는 순간순간 의견을 낼 수 있는 그런 어떤 요구사항에 대응할 수 있는 개발 조직을 사실 되게 원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어떤 중간중간에 의사결정권자가 좀 빠르게 보고 이게 맞는지 아닌지를 보고 그냥 고쳐달라고 하면 고쳐줄 수도 있는 사실 그렇게 대응할 수 있는 조직? 좀 너무 막 말을 한 것 같지만 거의 그렇습니다. 그래서 애자일은 기민함, 민첩함, 그리고 빠른 피드백, 그리고 어떤 짧은 주기의 반복, 이터레이션을 되게 강조하고 있는데요. 이 모든 것이 결국 중간중간 요구사항을 잘 받아들이고 개발에 반영할 수 있고 또 중간중간 계속 제품의 어떤 완성도를 그 고객이, 그러니까 요구사항을 낸 그 어떤 유저가 확인할 수 있도록 만든 문화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 조직에서는 사실 그런 어떤 전통적인 개발 방법만을 좀 약간 지원하다 보니까 그 전산실, 전산부서 이런 어떤 하드웨어 기반, 전산센터 기반의 그런 조직에서는 사실 그런 요구사항이 기민하게 들어온다고 해서 기민하게 무언가를 막 뽑아낼 수가 없어요.
뭐 하드웨어 그거 뭐 개발 환경을 구성하려면 일단 뭐 HP 뭐 한번 벤치마킹 테스트 해보고 그리고 뭐 업체들 또 비딩 뭐 그 어떤 경쟁을 시켜서 견적을 받아서 발주를 내면 또 뭐 한 3주 그 딜리버리 기간이 걸리고 만들기 시작하는 건 보통 한 달이나 두 달 뒤가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개발 조직과 운영 조직이라는 어떤 두 축, 개발 조직의 약간 큰 그 어떤 분리된 두 조직 간의 성격이 항상 대립하게 됩니다. 개발 조직은 우리는 개발 뭐 환경이 없어서 지금 개발을 할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뭐 운영 조직은 그렇다고 해서 지금 뭐 정상적인 어떤 라이브 서비스를 하고 있는 서비스에다 테스트를 해보실 수는 없잖아요. 좀 기다려 주세요. 사실 양쪽 다 이야기는 맞아요. 양쪽 다 이야기는 맞는데 그게 이제 하나의 목표로 이제 통합이 되게 되는 거죠. 어떻게 하는 것이 고객의 요구사항에 가장 빠르게 대응하고 만족을 시킬 수 있을까라는 부분으로 통합이 되어야만 했고요. 결국 이 두 조직이 계속 이렇게 어떤 자기의 그 요구사항, 한쪽은 빠른 속도나 어떤 변화를 매우 추구하는 그런 쪽과 그 한쪽은 또 되게 안정감, 뭐 2436이라고 불리는 안정적인 시스템 운영, 뭐 이런 것들을 사실 강조하는 그 문화는 꾸준히 대립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 과정에서 저희가 안 좋은 용어로 많이 쓰고 있는 게 사일로 조직이라고 하죠. 어떤 자기들의 정보는 자기들만이 공유를 하고 있고 그 부분이 타 부서와 협업을 위한 것이 아니라 대부분 어떤 의견의 대립에서 나타나게 되는 약간 악영향을 주는 그런 조직의 모습을 저희는 사일로라고 합니다. 장애가 없는 서비스 혹시 보셨어요? 항상 장애는 발생하기 마련입니다. 저희는 장애를 인정해야만 하고요. 장애는 일어날 수 있다는 전제하에 누가 더 빠르게 어떻게 그 대응하는 시간을 단축시킬 수 있을까에 고민하는 것이 오히려 합당하다고 생각하는 게 데브옵스의 정신 중에 하나고요. 문제는 발생했는데 운영 조직과 개발 조직이 나눠져 있으면 매우 비협조적이면서 서로 간에 자존심에 상처도 주고 막 급했던 순간, 당황했던 순간 하지 말아야 될 말도 하게 되면서 결국 장애는 해결되기 마련인데 장애가 해결되고 나서 계속 함께 일해야 되는 동료들과의 어떤 조직의 지속성이 위협을 받는 거죠. 결국 그런 어떤 알게 모르게 이런 문제가 생길 때마다 대립되는 상황이 더 그 오퍼레이션 조직이랑 디벨롭먼트 조직을 분리하게 만드는 요소라고도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장애가 났는데 각각의 어떤 부서들 역할에 따라서 불만들도 다 달라요. 운영 조직은 거봐, 니네 이런 거 이렇게 함부로 배포하면 안 된다고 그랬지? 왜 개발할 때 더 꼼꼼히 이렇게 잘 못했어? 이러고 보안 조직은 이런 거는 당연히 그런 어떤 뭐 인스펙션, 코드 인스펙션이나 이런 걸 좀 잘 돌리고 우리가 보안에 대한 가이드를 해준 거대로 충분히 좀 코드에 보완을 하고 배포했어야 되는 거 아니야?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QA 조직은 어떻게 다 테스트를 우리한테만 맡겨. 너희들도 좀 기본적인 개발자들도 단위 테스트는 해야 될 거 아니야. 그리고 개발자는 우린 듀데이트가 있어서 기능 구현을 하는 게 목적인데 그 날짜까지 기능 안 나오면 고객한테 욕먹는 건 우리야. 사실 이런 거죠. 모든 조직이 다 불만은 있어요. 하지만 뭐가 중요하냐는 거죠. 결국 우리의 목표는 빠르게 제품을 출시해서 고객에게 그걸 확인시키고 그들의 추가적인 요구사항을 반영해서 다시 한 주기를 또 반복하는 이런 어떤 개발의 짧은 주기를 계속 반복해야만 하는 그런 미션을 바라보게 됩니다. 이 부분은 데브옵스를 설명할 때 되게 많이 쓰이는 장표예요. 이건 어떤 분인가 꽤 오래전에 발표하시고 나서부터 많이 인용되는 장표인데요. 문제는 발생했는데 사실 익숙한 상황이 여기 이 흐름에 보이실 거예요. 뭐 문제가 발생되면 일단 우리 쪽 문제인가를 각자 사일로 조직이 뒤지기 시작합니다. 야, 이거 우리가 지난번에 변경했던 쪽에서 사이드 이펙이 난 거 아니야? 서로 일단 공유는 없어요. 먼저 일단 우리 쪽 문제가 아닌지를 확인하기 시작하죠. 그리고 나서 이제 무언가 좀 확인되기 시작하면 비난을 합니다. 저기서 저번에 배포할 때 그 라이브러리 버전 올리더니 호환성이 없네. 뭐가 문제네. 저기서 인프라 OS 지난번에 뭐
라이센스 만료됐다고 업그레이드 하더니 거기에서 생기는 문제네. 뭐 막 이런 식으로 계속 비난을 하는 거죠. 그 과정에서 이렇게 항상 젠틀하지 못한 어떤 그런 대화들이 오고 가게 됩니다. 괜히 할 필요 없는 상처를 주고 어떤 협업에 방해가 되는 행동들이 나타나기 시작하죠. 그리고 결국은 끌려가듯이 문제의 원인은 파악이 됩니다. 그리고 수정이 되겠죠. 수정 완료되는 시간이 저 끝입니다. 그리고 그 사이에 되게 불필요한 부분이 너무 많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이걸 좀 생산적인 어떤 사이클로 만들어 나갈 수 없을까? 이런 생각에서 나온 게 이제 어떤 진화하는 문제에 대처하는 자세, 어떤 사이클을 보여주는데요. 문제가 발생되면 일단 다 같이 공유하고 원인을 파악합니다. 뭐 누구누구의 자잘못을 따지기보다는 일단 우리가 문제를 알기 위해서 가능한 한 알고 있는 모든 사실들을 공유해야만 하고요. 그게 누군가에 대한 어떤 지적이나 비난이 아니라 사실을 근거로 한 어떤 데이터 기반 그런 이야기들이어야 됩니다. 충분히 이야기할 수 있어요. 아, 지난번에 저희도 OS 라이센스가 완료돼서 업그레이드를 했는데 그건 분명히 어떤 보안적인 취약점 어떤 부분을 해결하고자 저희가 했던 건데 그게 영향을 줬을 수도 있겠네요. 뭐 이런 얘기들을 주고받는 거죠. 개발자분도 뭐 최근에 어떤 요구사항에서 그 기능을 만족시키는 라이브러리 기능이 최근 버전에서나 지원이 돼서 그 부분 라이브러리 버전을 최신으로 업데이트했는데 혹시 그런 쪽의 버전 문제는 아닐까요? 막 이런 얘기들을 주고받으면서 매우 빠르게 해결이 됩니다. 있는 얘기를 다 꺼내면 그 중에 사실 단서가 되게 쉽게 나와요. 그리고 나서 그냥 이제 문제가 해결됐으니까 끝나느냐? 이게 아니죠. 말 그대로 조직과 함께 진화를 해야 되거든요. 그러면 이제 이 상황을 놓고 저희가 회고를 하기 시작합니다. 자, 이 문제가 그럼 왜 생겼지? 만약에 우리가 고객의 요구사항에 대응하기 위해서 라이브러리를 최신으로 올릴 수밖에 없었으면 또 다른 방법은? 그럼 다음에도 고객의 요구사항이 최신 라이브러리의 기능으로만 충족이 되면 우린 그때도 이렇게 올리고 배포를 해서 문제를 다시 한번 또 똑같이 맞이할 것인가? 이런 것들을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 의외로 개발을 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목표는 하나지만 도달할 수 있는 방법은 뭐 5-6가지가 넘죠. 너무 좋은 방법들이 많아요. 그 속에서 저희는 그 다음번에 유사한 상황이 생겼을 때 이렇게 대처하는 것이 가장 좋겠다라는 어떤 결론까지 마련되고 그 결론을 뭐 그냥 결론을 냈으니까 다음번에 이런 상황이 생기면 우리가 이렇게 할 수 있겠지라고 하지 않고 그런 결론을 다음번 상황에서 다시 우리가 잘 대응할 수 있도록 그 과정에서 필요한 모든 것들을 지원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어떤 액션 아이템들을 다 도출해낸 회고를 해서 그 액션 아이템들을 하나하나 완료를 하고 실행을 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선 다시 조직은 같이 협업 문화로 계속 지속적으로 이러한 상황에 대응하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 둘 다 별 차이가 없는 것 같지만 뭐 사람이 말만 조심하면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시겠지만 실제로 사실 매우 어려운 이 어떤 행동의 변화고요. 또 누구나 이 사이클을 이렇게 하면 좋겠지라고 생각한다고 해서 이 상황에서 이렇게 할 수 있지가 않습니다. 사람마다 어떤 다양한 성격, 배경 지식, 그리고 어떤 협업하는 방식, 그리고 대화의 수준, 뭐 억양까지도 사실 이 부분은 모두가 이렇게 해야 한다는 걸 공감하고선 억지로 하고자 해도 쉽지 않은 거라는 걸 좀 많이 이해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애자일은 여기 그 토크온 세미나에서 이미 되게 좋은 강의를 많이 하셨더라고요. 문화에 대해서. 그래서 요약만 해드리겠습니다. 애자일을 요약하자면 뭐 애자일에 대해서는 또 찬반 논쟁도 뜨겁죠. 예. 뭐 고객에게 기민하게 대응하기 위해서 우린 짧은 개발 주기를 반복하자. 고객의 요구사항을 많이 받아들일 수 있도록 우린 협업하고 적극적인 문화. 다른 한편으로는 개발자들을 거의 뭐 발가벗듯이 다 노출을 시키고 그들이 무엇을 하는지 일거수일투족을 다 감시하면서 어떤 의사결정권자들의 가시성을 위한 어떤 개발 문화, 협업 조직, 그런 어떤 협업 문화다라고 사실 말을 하시는 분들도 있고요. 그래서 이 문화를 있는 그대로 사실 그대로 받아들이기보다는 분명히 이 문화가 가진 장점은 있어요. 그 부분을 기업에 맞게 적절하게
변화시켜서 받아들일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애자일을 요약하자면 결국 모든 것은 변한다. 근데 이렇게 어떤 변하는 것은 사실 변하는 것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반드시 변해야만 하는 것들이거든요. 그럼 저희가 그 변화에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 그게 바로 우리 애자일을 도입하는 목적이라는 부분을 좀 확실히 그런 어떤 철학이나 목표를 가지고 도입을 한다면 아마 그냥 개발자만을 혹사시키는 그런 애자일 문화는 피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애자일을 위한 전제 조건이 있는데요. 커뮤니케이션 능력. 많은 개발자들은 내성적이라고 하죠. 하지만 애자일 문화에서는 정반대되는 약간 성격을 요구하게 됩니다. 커뮤니케이션 능력이라는 게 적극적인 커뮤니케이션이라는 말을 사실 현실에선 저는 더 많이 쓰거든요. 적극적이라고 말을 하는 적극적인 커뮤니케이션이라고 말을 하는 개발자들의 그 수준은 다 달라요. 저희가 채용 같은 부분을 할 때도 저희는 적극적인 커뮤니케이션을 하는 분을 좋아합니다. 그러면서 저희가 저희의 말씀을 좀 많이 드리면 그분도 되게 적극적인 커뮤니케이션을 좋아하시는 분들도 되게 많고 잘 하신다는 분들도 많은데, 저희 회사는 또 트라이아웃이라는 어떤 3개월의 그런 약간 인턴십과 비슷한 그런 제도가 있거든요. 그런 어떤 시기를 보내다 보면 어떤 분은 질문을 받았을 때 거기에 그냥 잘 대답할 수 있는 게 적극적인 커뮤니케이션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있고, 어떤 분은 막 기술 발표를 계속 하는 게 되게 적극적인 커뮤니케이션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있고, 수준 차이가 다 대단하시더라고요. 근데 결국 적극적인 커뮤니케이션 능력이라는 건 우리가 무언가 아까처럼 문제가 발생됐을 때 이게 문제가 발생됐으니까 알아서 다 모이지가 않거든요. 사람들이. 난 저기 관련 있을 거야. 모두가 그 장애를 인지하면서 다 모여들지가 않습니다. 결국 그런 어떤 상황에 대한 전파, 그리고 커뮤니케이션을 이끌어내는 능력, 대화를 약간 주도하고 사람에게 좀 먼저 말을 거는, 사실 그런 대화가 저는 적극적인 커뮤니케이션이라고 생각하고요. 결국 대화를 만들어내는 대화, 그렇다고 그냥 막 농담을 막 많이 사실 하는 것과는 좀 다른 얘기겠죠. 그런 것들을 적극적인 커뮤니케이션 능력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결국 협업을 하기 위해선 둘이 많은 대화를 해야만 합니다. 하지만 보통 일방적으로 어떤 한 명이 많이 아는 분이 이야기를 하기 시작하면 나머지 분들은 그냥 듣기만 하죠. 내가 얘기를 해봐야 이런 식이 되는 거죠. 근데 그럴 때도 내 말이 비록 틀릴지어도 나의 생각은 분명히 다른 부분을 바라보고 있다면 그걸 얘기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적극적인 커뮤니케이션 능력입니다. 그리고 팀워크인데요. 예전처럼 내가 담당한 내 모듈을 내가 개발하던 그런 시대는 이제 아닙니다. 애자일, 스크럼, 린 개발 방식에서 많이 또 추가로 많이 얘기되고 있는 게 익스트림 프로그래밍 그런 게 있죠. 페어 코딩 이런 것들. 결국 팀으로서 모든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결국은 그 사람이 없을 때는 그 문제에 대응하지 못하는 시행착오를 다시 겪게 된다는 어떤 그 과거의 교훈에서 나온 이야기죠. 그 다음은 자발적인 동기부여. 이것도 아까 그 애자일의 어떤 장단점, 그리고 좋은 면도 있는가 하면 나쁜 면도 있다라고 말을 하듯이 이 자발적인 동기부여도 결국 어떤 이런 기민한 개발 문화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나 스스로가 이게 너무 하고 싶어야 된다라는 얘기예요. 나 스스로가 이 일을 왜 하는지도 모르겠고, 주는 일은 결국은 고객은 요구사항을 일방적으로 내기만 하고 나는 그냥 그걸 옛날보다 더 빨리 개발하기만 하는 그 짧은 개발 순환 주기가 애자일인가? 라고 하면 그건 오산이란 말씀이죠. 내가 이 부분에 대한 요구사항이 예전처럼 그냥 요구사항을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내가 하고 싶어야, 그리고 이거는 맞아, 나도 이렇게 하고 싶었어 라는 생각이 들어야, 아니면 내가 그건 아닌 것 같은데요 라고 반문을 했지만 결국 그 요구사항을 낸 사람이 다시 한번 자신의 의도를 잘 설명해서 내가 몰랐던 그런 부분을 위해서 이게 되는 거구나, 그런 걸 이해했을 때 사람은 사실 엄청난 그 퍼포먼스를 내게 됩니다. 그런 것들을 자발적인 동기부여라고 하고요. 전체 어떤 그런 개발 조직들이 모두가 자발적인 동기부여를 받는 그 상황은 사실 일어나지 않습니다. 하지만 분명히 되게 마음에 드는 과제들을 진행하고 있는 요소의 동료들이 이런 자발적인 동기부여 받아서 막 어마어마하게 퍼포먼스를 내면서 일에 몰두하는 모습을 보면 옆에 있는 사람들도 알게 모르게 약간 그런 영향들에 동조하게 되고 약간 영감을 받아서
그런 모습들을 계속 갖춰나가게 돼서 결국 조직이 진화한다는 얘기죠.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짧은 주기의 개발 테스트. 이건 매우 짧아야만 하고요. 그래서 애자일 문화에서도 MVP라는 어떤 그런 프로덕트 모델이 있습니다. 뭐 미니멈 바이어블 프로덕트라고 해서 뭐 최소한의 어떤 그 요구사항에 대한 기능을 만족하는 그 수준? 그 부분을 먼저 다 만들어서 고객에게 보여주고 이런 거에서 그럼 뭐 더 필요한 나머지를 입히면 되겠냐 아니면 더 추가 기능을 넣었으면 좋겠냐 라고 얘기할 수 있는 그런 상황으로 개발을 계속 반복해 나가는 것이죠. 물론 이렇게 개발을 했을 때 문제점도 많습니다. 뭐 속도와 품질에 대한 어떤 그 대립되는 얘기라고 할까요? 그래서 애자일에서 일단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들이 저 네 가지인데 데브옵스 애자일에서 일을 하는 데브옵스는 중요하게 생각하는 전제 조건 네 가지가 거의 동일합니다. 예. 왜냐하면 애자일에서 생기는 어떤 기존 개발 조직이 애자일 문화에서 대응할 수 없는 어떤 여러 가지 문제점들 그런 부분들을 문화나 협업 아니면 기술로서 풀어내는 조직이 데브옵스이기 때문에 사실 애자일과 뭔가 상반된 목표를 가질 수가 없어요. 예, 결국 모태가 되는 게 애자일이고 그 방법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일어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문화이자 방법론. 그 문제는 꼭 기술적인 문제만 해당되지 않습니다. 여러 가지 어떤 협업 문화의 문제, 뭐 어떤 장애를 대처하는 그런 부분에 대한 내용, 모든 것들을 포함하고요. 그러다 보니까 애자일을 좀 잘 모르고 그렇지만 나는 뭐 데브옵스는 잘 알아. 뭐 막 이럴 수가 사실 없어요. 예. 그래서 요즘 데브옵스 세미나도 많고 하다못해 클라우드에서도 데브옵스 기술을 클라우드 매니지드 서비스로 개발했습니다. 이런 것들이 계속 나오고 요즘 뭐 빅데이터 엔지니어랑 데브옵스 막 이렇게 하여튼 많이 좀 약간 대두되는 문화이기도 해요. 2000년대 초반 자바 개발자 같은 느낌이라고 할까요? 다만 그때의 자바 개발자는 어디선가 마구마구 쏟아져 나왔는데 데브옵스는 뽑으려고 해도 뽑을 사람이 없다는 거죠. 데브옵스를 지원하시는 분들은 대단히 많아요. 데브옵스가 해보시고 싶은 분들도 많고 근데 데브옵스가 무슨 일을 하고 어떤 역량을 갖춰야 되는지 아시는 분들은 사실 데브옵스의 역사가 짧은 만큼 많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또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데브옵스가 어떤 갖춰야 될 핵심 요소나 역량, 스킬셋이 되게 정적이지가 않습니다. 기업마다 애자일을 받아들이는 자세가 많이 탄력적이다 보니까 그 기업에 맞는 어떤 독특한 애자일 문화들이 각 많은 스타트업에 다양하게 걸쳐서 형성이 돼 있고 그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그 조직의 애자일 문화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데브옵스 조직은 서로 다른 어떤 롤, 어떤 그 범위 그리고 어떤 역할들을 해나가게 되는 거죠. 하지만 좀 공통적으로 데브옵스 쪽에서 좀 일을 하고 싶으시면 그래도 뭔가 좀 공통적인 얘기는 들으셔야 뭐 그거 관련된 준비를 하시거나 뭐 공부를 하시거나 한번 연습을 해보실 거 아니겠어요? 일단 데브옵스는 뭐 적극적인 커뮤니케이션 자꾸 나오는데요. 엄청나게 적극적이어야 됩니다. 예, 저희 뭐랄까 개발자들이 사실 데브옵스에 많은 요청들을 해요. 왜냐하면 어떤 짧은 개발에서부터 하다못해 뭐 깃허브에 추가 뭐 리파지터리를 생성하고 싶다 막 이런 것까지 해서 데브옵스는 업무 역할이 매우 좀 광범위하거든요. 기존에 어떤 인프라 조직이 하던 그런 어떤 운영의 역할도 하면서 그리고 요즘 CI/CD라고 해서 뭐 지속적인 통합, 지속적인 딜리버리를 위한 그런 자동화 배포 도구를 개발하기도 하고 또 클라우드 플랫폼을 쓰면서 코드형 인프라를 만들다 보니까 각 클라우드 인프라별로 어떤 코드를 작성하는 방법들이나 API 구조가 많이 상이한 거죠. 그런 부분들에 대한 개발도 하고 있고 그리고 결국 개발자들이 서비스를 개발하는 것 외에는 나머지는 전부 다 개발을 하거나 담당해서 진행을 하고 있죠. 뭐 보안도 사실 그 중에 한 가지고요. 매우 고되면서도 안 할 수 없는 그런 내용들. 그리고 MBT 저희 캐슬라이드 같은 경우는 조금 독특하게 그 데이터 엔지니어링도 저희 데브옵스가 다 하고 있습니다. 결국 어떤 그 멀티 클라우드를 단일화, 표준화해서 쓰는 그런 관점으로 저희는 광고 데이터가 사실 매우 다양한 곳에서 매우 많이 쏟아지거든요. 그런 어떤 데이터 파이프라인을 표준화해서
데이터를 적재하고 좀 이렇게 표준화하는 작업들을 해나가다 보니까 그냥 자연스럽게 사실 그 역할을 저희가 진행하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문제를 해결하는데 개발자들이 뭐 만들어주세요. 뭐 이렇게 뭐 이거 요번에 뭐 무슨 패키지 추가해주세요. 뭐 무슨 개발 환경 만들어주세요 하면 그리고 뭐 요번에 저희 로그 메시지에 뭐 이런 칼럼 추가돼요. 뭐 DB에 무슨 뭐 컬럼 하나 만들어주세요. 테이블 만들어주세요. 이러면 예 알겠습니다 하면서 기민하게 대응하는 조직이 데브옵스가 아니고요. 적극적인 커뮤니케이션을 해나갑니다. 왜 필요한데요? 뭐 이런 거죠. 어떤 기능을 만드실 때 필요하신 건데요. 그러면 뭐 어떤 라이브러리를 쓰실 건데요. 저희는 특히나 서비스가 6개, 7개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개발팀마다 다 유사한 기능을 쓰는 라이브러리, 심지어는 뭐 똑같은 라이브러리를 쓰는데도 벼전의 편차는 있고 그리고 막 서로 다른 어떤 스펙을 사용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런 부분들을 저희가 요구받는 대로 모두 다 만들어주고 모두 다 그냥 적용을 해주다 보면 점점 감당할 수 없는 어떤 그 스노우볼 효과라고 하죠. 그래서 결국 일에 치여서 저희가 숨을 못 쉬게 되는 그런 상황이 됩니다. 결국 유사한 내용이 다른 쪽에서 이미 개발을 해서 시행착오를 저희가 겪었고 잘 표준화해 놓은 내용을 다른 쪽에서 문의를 할 때는 그거 무슨 용도로 필요하신데요? 혹시 이런 용도면 지난번에 뭐 몇 달 전에 이쪽에서 구현해 놨던 이런 게 있는데 이걸 가져다 쓰시는 건 어때요? 이런 식으로 사실 계속 재사용성을 좀 강조하게 되면서 표준화를 만들어 나가는 거죠. 그리고 뭐 DB에 무슨 어떤 테이블을 만들어 달라고 말씀을 드리면 어떤 데이터를 저장하시려고 하는데요? 이런 걸 물어보는 거죠. 그래서 뭐 그냥 막 저희 뭐 로그인 이력을 다 확인하고 싶어서 로그인 이력을 사용자들 모든 로그인 이력을 다 쌓고 싶습니다. 그러면 그런 걸 RDB에 쌓는 것보다는 뭐 NoSQL DB나 아니면 그냥 어떤 제이슨 메시지로 남겨주시면 저희가 데이터 파이프라인을 태워서 좀 더 가볍게 그리고 메인 DB에 부하를 주지 않는 형태로 구현을 해드리겠습니다. 뭐 이런 사실 커뮤니케이션을 해나가는 거예요. 이런 부분들이 얘기로 들으니까 되게 당연해 보이죠. 매우 당연하지 않게 저희가 그렇게 일하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또 한 부분은 자동화 구현. 이거는 데브옵스의 뭐 미션이기도 하지만 이걸 하지 않고선 사실 데브옵스라는 조직을 절대 운영해 나갈 수 없습니다. 데브옵스 조직하면은 많은 회사마다 애자일 문화의 뭐 독특한 개성을 가지고 있어서 뭐 업무의 역할과 뭐 롤이 다르고 뭐 막 범위도 다르고 뭐 기술 셋도 다르고 그렇다고 하지만 자동화라는 건 다 똑같아요. 그리고 데브옵스 조직은 항상 몇 명 없습니다. 예, 특이하죠? 그거는 아마 자동화를 하지 않으려면 뭐 예전처럼 어떤 전통적인 막 그런 운영팀과 같은 규모로 그냥 어떤 인원으로 대응하는 그런 문화를 원하지 않기 때문에 데브옵스에서는 인력이 항상 적은 것 같고요. 저는 오히려 그걸 즐기고 있다고 생각해요. 다들 그 자발적인 동기부여라는 개념에서죠. 못할 건 또 아니거든요. 그리고 충분히 반복되는 문제에 대해서 자동화를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능력들을 다 갖추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동화를 꾸준히 만들어 나가고 있고요. 그리고 표준화는 아까 잠깐 설명드린 것처럼 여러 개의 서비스를 되게 소수의 인력으로 관리하려다 보면 꼭 어떤 서비스의 품질을 강조해서 만드는 어떤 표준화가 아니라 이게 왜 필요한지를 알고 그렇게 만들어 나가야 결국은 더 효율화가 된다는 걸 스스로 체감하면서 그걸 모든 대화에서 그 기준을 적용할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코드형 인프라는 여러 가지 뭐 멀티클라우드 플랫폼을 쓰는 이유도 있고 서버에 대해서도 뭐 몇백 대가 되니까 코드로 관리해야 되는 거 아니야? 라고 하겠지만 사실 그래서 코드로 관리한다기보다는 너무도 어떤 그 인프라 구조의 다양함 때문에 그걸 코드로 관리하지 않으면 그 지식 자산을 계속 버전 관리를 해나가면서 뭐 협업의 어떤 그 공유의 자료로 활용을 할 수가 없게 됩니다. 예, 코드로 만들지 않으면 결국 이 사람이 뭔가 저희 같은 팀에서 일하는 데브옵스 분이 뭐 이쪽에 어떤 개발 환경도 구축하고 뭐도 하고 뭐 기술 스택은 뭐 이쪽에 있었던 어떤 것들을 가져다 쓰는 구조로 만들었다고 하지만 동일한 기술을 가져다 써도 전혀 다른 구조로 나중에 열어보면 구성되어 있는 경우가 너무 많죠. 그건 사람마다 어떤 구현을 위해서 접근하는 방법이 모두 다르기 때문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코드형 인프라로 그런 어떤 행동들을 관찰하고 버전 관리를 해나가면서 서로 맞추기까지 하는 그런 작업들을 해나가고 있고 그런 어떤 툴로서 가장 환영을 받고 있는 게 요즘엔 Git이죠. 그리고 장애 예측. 예전에는 장애 모니터링이라고도 하고 또
장애 대응이라고도 했죠. 근데 요즘에는 이제 뭔가 터졌을 때 그걸 대응만 해서는 늘 대응만 하게 됩니다. 장애를 대응만 하다가 그날의 일이 다 끝나면 언제 자동화를 하고 표준화를 하고 지속적인 성장을 할 수 있을까요? 그래서 장애를 예측해야만 합니다. 예. 저희가 저희 서비스의 어떤 트래픽 패턴을 잘 이해하고 있어서 그런 부분에 그것과는 다른 어떤 특정 패턴이 동작하면 알럿을 받는다던가, 아니면 이건 항상 뭐 콜수가 뭐 분당 뭐 몇만 건 이상은 꼭 돼야 되는데 몇천 건 이하로 갑자기 뚝 떨어지는 경우에는 또 알럿이 오게 만들어 놓는 거죠. 그리고 각 어떤 개발 프레임워크에서 쓰는 그런 어플리케이션 로그에서 떨어지는 뭐 워닝 레벨이나 에러 레벨을 저희가 인지할 수 있는 적절한 수준으로, 에러는 뭐 절대 떨어지면 안 돼, 아니면 뭐 1시간에 10건 이내여야 돼, 왜냐하면 요즘에 어떤 모듈에서는 버전 문제로 이 에러는 떨어질 수 있거든, 뭐 이런 걸로 알럿을 다 걸어 놓으면 실제로 그게 문제가 확산돼서 문제가 빵 터져서 사용자들이 서비스 안 되네 라고 느끼기 전에 저희는 미리 그 징후를 탐지하고 대응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어떤 예측을 위한 작업들을 많이 합니다. 결국 이런 예측 작업을 위한 어떤 인프라 구성이 다 코드형 인프라 관리나 자동화 이런 쪽이 아니고서는 뭐 사람이 맨날 보면서 그 패턴을 눈으로 감지할 수는 없으니까요. 그리고 장애에 대한 내구성. 이 장애 예측과 장애에 대한 내구성은 결국 장애는 반드시 일어날 수밖에 없는 요소라고 저희는 확신을 하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장애에 대한 내구성은 결국은 문제가 터졌을 때 문제에 우리가 대응할 수 있는 시간을 보장받는 사실 요소라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자면 어떤 개발 쪽에 되게 중요한 로그를 실시간으로 뭔가 엘라스터치에 저장을 하고 있는데 엘라스터치에 뭔가 어떤 의사결정권자가 우리 한 3년치의 트래픽 패턴의 변화를 보고 싶어. 사용자들의 뭐 유니크 숫자를 뽑아보자. 그래서 한 3년치를 때리니까 엘라스터치가 다 내려갑니다. 그러면 그 어플리케이션 서버에서 로그를 전송하던 쪽이 다 네트워크 단위 밀리면서 다 부하가 생기고 장애가 발생되죠. 그것보다 더 큰 문제는 엘라스터치를 복구했을 때 이게 복구되면서 내부적으로 동작하는 어떤 리밸런싱 작업을 하기 위해서 이 플랫폼은 매우 격렬하게 움직이는데 그 부하보다도 또 밀렸던 데이터들이 밀려오면서 들어오는 어떤 인덱싱 작업으로 인해서 두 작업 다 제대로 처리가 되지 않는 경우를 자주 경험하게 됩니다. 결국 우리는 일을 하면서도 욕을 먹는 거예요. 계속 일을 하고 있고 계속 대응을 하고 있고 계속 서비스를 살려내고 있고 누락된 데이터를 맨날 복구하고 밤새서 복구하고 있는데 맨날 또 데이터가 틀어졌다, 뭐 또 장애가 난다, 뭐 이거 3년치 조회한다고 이렇게 데이터 계속 잊어버리면 되냐, 뭐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죠. 결국 장애에 대한 내구성을 가져갈 수밖에 없는 구조로 갑니다. 바로 모든 로그를 뭐 엘라서치로 밀어넣는 게 아니라 중간에 어떤 좀 버퍼링 역할을 할 수 있는 카프카 같은 것들을 좀 넉넉하게 넣어서 그런 큐 메시지 시스템을 통해서 다 전달받고 그걸 비동기로 워커를 통해서 꺼내가게 되는 거죠. 그럼 뭐 조회를 하다가 엘라서치가 내려가도 결국 카프카 큐에 쌓인 메시지들은 그대로 계속 저장된 상태로 저희는 6시간까지만 보장을 합니다. 6시간, 그 주기는 뭐 얼마든지 설정을 할 수 있는데요. 6시간 이내에는 저희가 무조건 복구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6시간 이내에 복구하는 경우 어떤 데이터의 타임라인이 전혀 흐트러지지 않게 다시금 지속적으로 사용자는 데이터를 확인할 수 있고 서비스는 그 시간에도 정상적으로 데이터를 송신할 수 있는 거죠. 예. 그래서 그런 장애에 대한 내구성에 대한 아이디어를 꽤 많이 저희는 요구하고 있습니다.